당수빈, 42세, 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설악산 아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집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오랫동안 실종된 아버지가 남긴 비밀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녀에게 부산에 살고 있는 쌍둥이 오빠 수호가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수빈은 오빠를 찾아 부산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재회의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수호는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수빈, 올해 42세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오랜만에 설악산 자락 아래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제가 떠났던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바람 사이로 소리편과 흙내음이 은은하게 스며듭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집은 마치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도 아마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을 정리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뒤흔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수년 전 행방불명되신 아버지가 남기신 그 편지 속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 그리고 그는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갑작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호기심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이 비밀을 남기신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수호를 만나야만 한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밤을 뒤척이며 설악산 자락의 오래된 집에서 깜빡이는 불빛 아래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어쩌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속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 편지는 내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의 이름은 강수호였고 그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믿기 힘든 사실에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셨을까? 왜 우리 형제는 서로 몰랐던 채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는 나에 대해 알고 있을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혈육이 있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와 내가 같은 피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강한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궁금증을 넘어 나는 그를 알아야 한다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나와 닮은 점은 무엇일까?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남긴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의 의도를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호 형을 찾는 것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할 것이다. 늦가을의 어느 아침, 설악산 자락에 깔린 안개 속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금기 섞인 차가운 바람이 아쉬운 듯 제 뺨을 스쳤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속초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5시간 남짓한 여정도만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습니다. 황금빛 논밭, 낮은 언덕을 감싸는 작은 마을, 그리고 반짝이는 방줄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바다 냄새가 가득한 바람이 불어오고 복잡한 거리의 소음과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이 낯선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에 순간 압도되었지만 형을 찾겠다는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곳까지 왔으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저는 부산의 중심가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작은 숙소를 빌렸다. 시장은 어부들이 가잡아온 신선한 해산물과 활기찬 산임들로 가득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강렬한 생선 냄새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형에 대한 단서를 찾기에 가장 적합한 곳일 거라 생각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저는 시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형에 대해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모르겠다는 말뿐이었다. 기대감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형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시장에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따뜻한 미소를 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다. 제가 가진 정보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다. 혹시 내가 찾는 사람이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형이 살고 있다는 어촌 마을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마을은 부산 중심지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조용한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으로 변해갔다. 낮은 언덕 위로 이어진 집들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은 항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낡은 나무배들이 전박해 있는 항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부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마을 사람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에 형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는 마을 중심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며 형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형이 살고 있다는 집을 알게 되었고 그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만약 그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형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릴 준비를 했다. 드디어 긴 여정 끝에 형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산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어촌 마을은 바닷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들이 정겹게 늘어서 있고 오래된 나무배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느린 발걸음과 바다 내음 가득한 공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호 형을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마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와 닮은 이목구비, 그리고 깊고 어두운 눈빛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 눈빛 속에는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수빈입니다. 당신의 동생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을 게 뭐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할 말 없어. 그 짧은 대화 후 형은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로 인해 굳게 다친 그의 마음이 느껴졌고 쉽게 열릴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형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을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빌리고 형이 일산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형은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형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형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품고 살아온 그의 모습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지, 그의 아픔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형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물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조용히 제 말을 듣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리고 떠났어. 그리고 난 그걸로 충분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의 말 한마디에 쌓인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형은 처음으로 제게 다가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데려왔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아 있으라고 했지.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어. 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형은 저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형의 마음에 담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기를 바라며 설악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설악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형과 제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나는 수호와 함께 바닷가 근처의 낡은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국물이 김을 내며 공기를 데웠지만 바닷바람이 스며든 차가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형에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형을 부산으로 보내야 했던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진심을 담아 이어갔다. 우리 가족은 한때 위험한 조직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형을 그들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보내셨어요. 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선택의 여지 없이 내렸던 고통스러운 결정을 설명하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수호에게 전하려 했다. 형을 보내는 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편지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형을 떠나보내며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수호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형을 직접 곁에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만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식당 안은 고요했다. 나는 수고의 반응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국물 위로 맴돌고 있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우리 사이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형,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진실을 알고 나서 형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형을 만난 게 너무 기뻐요. 형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첫걸음이니까요. 수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그를 재촉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내 진심이 전해졌기를 바랐다. 그리고 형이 아버지와 가족의 진실을 이해하며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단절히 소망했다. 아버지의 희생은 분명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 형제는 오랜 시간 서로를 잃고 말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쳤고 수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미묘한 혼란이 엿보였다.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수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상처와 의심이 묻어나왔다. 만약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라면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셨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내게도 큰 질문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는 형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수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시간이 더 필요해. 그는 짧게 말하며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어촌 마을의 고요한 아침,
나는 부둣가를 거닐며 멀리 보이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물결에 흔들리는 작은 배들과 생선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호가 문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내가 가진 전부야? 나는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자전거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를 증오해 수호는 말끝을 떨며 고백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그리워. 이게 가장 괴로워.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형이 혼자서 써올 시간의 무게를 감히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마을을 걸으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수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집을 가리켰다. 이 집에서 살았었어. 처음 여기 왔을 때. 그 집은 벽돌이 낡아 퇴색했고 창문은 금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문득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어느 날 서랍 안에서 아버지가 쓴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 하지만 읽지 않고 태워버렸어. 왜 태웠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끔 후회해. 아마 다시 읽었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후회와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눴다. 수호는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우리가 정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시도해볼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의 대답은 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수호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내가 느낀 사랑과 희망, 그리고 형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단절한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사진 한 장도 함께 두었다.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부산을 떠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떠오르는 햇살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나는 여전히 형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나눈 대화가 형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기를 바랐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화해와 이해의 시작이 있었다. 나는 언젠가 수호와 다시 만나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설악산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나는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첫눈에 코끝을 스치는 순간 고향의 익숙한 향기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그 시절 모든 것이 평온하고 따뜻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설악산의 차갑고 신선한 바람은 변함없이 나를 맞아주었고 이곳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에서는 수호가 건네준 아버지의 사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사진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아직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그리고 수호가 나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에게 그 사진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넘어 우리가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단서였다. 수호가 사진을 건네줄 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다.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신뢰와 작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감정을 붙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비록 작고 희미한 불씨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랜만에 도착한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오래된 나무문과 빛바랜 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따뜻하게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침묵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 하는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어 방 안의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옆에는 오래된 등잔불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이 빛에 반사되어 마치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수호와의 대화와 그간의 여점을 곱씹었다. 과거와 현재가 얽혀 하나의 이야기로 흐르고 있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수호와 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설악산 아래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며 우리가 언젠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집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멀리 설악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익숙한 길을 걸었다. 그 길끝엔 오래된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본 우리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무로 된 대문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집 안은 고요했다. 나는 곧장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단 앞에 앉아 촛불을 켰다. 수호가 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나와 닮은 눈빛과 미소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을까? 그리고 수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은 없었지만 나는 이 사진이 우리 형제 사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믿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을 정리하며 예전 추억들을 되살렸다. 방구석에서 발견한 어머니가 뜨신 스웨터, 아버지가 즐겨 읽으셨던 책, 그리고 어린 시절 내가 그렸던 낡은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나는 자주 설악산에 올랐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산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수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다. 수호 형에게. 형이 준 아버지 사진을 제단에 올려두었어. 사진을 보며 나는 형이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있어. 형이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나는 형이 그 시간을 충분히 갖길 바래. 우리 집은 언제나 형을 기다리고 있어. 설악산의 바람과 산새들도 형을 기억하고 있는 듯해. 형이 준비되었을 때 꼭 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기다릴게. 편지를 다 쓴 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두었다. 지금 바로 보내기엔 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설악산에 더 오래 머물며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집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점점 이곳에 익숙해졌다. 이웃 어르신들과 정원을 가꾸고 겨울 축제에 참여하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이런 일상은 나를 치유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아침마다 나는 설악산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셨고 저녁이면 집 앞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형을 떠올렸다. 나는 매일 소소한 희망을 품었다. 형이 언젠가 이곳에 오게 되리라는 희미한 확신이었다. 몇 주 후 수부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수빈아, 내가 보낸 편지를 읽었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너의 말에 고마워.
언젠가는 설악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이 짧은 답장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형이 천천히라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설악산 아래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바람이 숲을 스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시작된 여정, 그리고 수호 형과의 만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한 장면씩 떠오르는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비록 지금은 형과 완전히 연결되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수호 형과의 대화는 짧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씨앗이 심겨 있었다. 형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이 완전히 치유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진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형과 함께 과거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저녁 하늘에는 노을이 진하게 드리워져 설악산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가족이니까. 설악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희망은 마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나는 산과 고요한 자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설악산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지켜봐 준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형의 화해와 회복을 지켜봐 줄 것이라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곳 설악산 아래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희생과 용서의 깊이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이 길은 단지 형수호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부모님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모님 역시 두려움과 실수를 안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수호를 부산으로 보낸 것은 그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결국 용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나는 가족의 사랑이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을 때 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버지는 우리를 함께 두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지게 만드셨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호의 눈빛에 담긴 고통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은 때로는 큰 업적이 아니라 오해와 원망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호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희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길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수호는 잃어버린 형제이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오랜 오해와 혼란 속에서 깊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단지 시간이 지나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의 변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미묘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도에 맞춰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우리가 결국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누그러뜨리며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수호가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나는 오래된 집을 돌보며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마치 내 마음속 희망의 불씨를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설악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는 점점 그들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밭을 돌보고 겨울 축제에 참여하며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이 나를 점점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호가 언젠가 설악산에 올 것이라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제단 앞에 서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히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삶의 시작이자 끝,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용서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설악산 아래에서 나는 여전히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평화롭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시간과 노력으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